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총 매출은 393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340억 달러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차세대 AI 칩 블랙엘의 생산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유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하며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리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리 수입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관련해서 미국은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유럽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유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 또 관세율은 2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로 연기했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는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면서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26%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입니다. 19,075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1% 미미하지만 올라줬고요. 다우존스는 0.43%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43,433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연 이틀 하락세입니다. 0.17% 약세 기록하면서 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4,991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4.2%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사 기로에 섰던 AI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슈마컴은 이날 장 마감 후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작년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생 기회를 잡았는데요. AI 수혜주로 승승장구하다 공매도 전문 투자사의 공개 저격을 받고 추락했었던 슈마컴. 연장된 마감 시한인 전날 해당 보고서들을 SEC에 제출함에 따라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또 지난해 S&P 500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AI 방산주 팔란티어의 소식입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급락세를 딛고 1% 이상 반등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죠. 제너럴 모터스는 이날 개장에 앞서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방침과 배당금 25% 인상 계획을 밝혀 주가가 3% 이상 뛰었습니다. 이에 도이체방크는 GM의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GM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약 9% 하락했는데 이번 조치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맥주 제조사죠. 엔하이저부시 인베브입니다. 판매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내나 주가가 8%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M7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2%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4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이 다양성과 관련된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인종차별주의를 말하면 트럼프로 표기되는 오류가 애플 아이폰에 등장했습니다. 이 애플은 받아쓰기 기능이 오류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코드를 심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131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수요일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와 비교한 결과 매출은 393억 3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0.89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외에 시간 외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46% 강보합 수준이고요. 아마존은 0.73% 역시나 강보합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은 생성형 AI가 탑재된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는 아마존의 스마트홈 디바이스인 에코쇼에 탑재가 되면서 사용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음성 대화를 통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 알파벳은 1%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메타는 2% 넘게 급등하면서 673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의 새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저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3.96%, 4%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90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유럽 시장 판매 부진의 여파가 더해져 8% 급락한 이후에 3%대 하락세로 장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외신 소식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개발 및 재건 투자 기금을 포함한 협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협정을 프레임워크 협정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원 수익금의 50%를 공동 투자 기금에 투입해 재건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최종 합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협정이 히토류 및 기타 자원을 포함하며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초기 협상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수익권을 요구했으나 현재 해당 조건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해당 협정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및 운영 규칙을 규정하는 문서다라며 미국과 공동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 내에서는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감정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 내에서 경제 자원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채굴 및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알리바바가 자사의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며 오픈 AI 등 경쟁사와의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최신 완 2.1 시리즈의 4가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이 모델들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및 허깅페이스를 통해 연구자와 학계, 기업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5% 상승했는데요. 최근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낮은 비용과 저사양 엔비디아 칩으로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죠.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모델은 모두 오픈소스로 제공됐으며 사용자가 다운로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AI는 오픈 AI 등 독점 모델과 달리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지만 혁신 촉진 및 사용자 커뮤니티 구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이 상품화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들이 오픈소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2023년 8월 첫 오픈소스 모델을 발표했으며 미국에서는 메타가 라마 모델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는 2025년도 들어 66%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실적 개선, 중국 내 AI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 강화, 시진핑 주석의 민간 기업 자원 선호동이 투자 심리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유통기업 TJX는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타 할인점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JX는 2025 회계연도 4분기 매출 163.5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 1.2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2026 회계연도 가이던스는 월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TJX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가성비 쇼핑 수요 증가로 백화점 및 경쟁 할인점 대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캐나다 매출은 10% 증가, 유럽,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업 부문은 7% 성장했고요. 또 TJX는 도난 방지와 같은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하고 있으며 해외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바이의 할인점을 인수하고 2026년도에 스페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TJX가 할인 채널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제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애플 등의 주요 기업을 현지 시장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생산 기지를 설립하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일론 머스크 CEO 간 회동 이후 테슬라는 현지 인력 채용 및 전 시장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70%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테슬라 유치를 본격화했는데요. 이 정책은 3만 5천 달러 이상 프리미엄 전기차에만 적용되며 5억 달러 이상 투자 및 5년 내 50% 현지 부품 조달 요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높은 가격대 및 투자 요건으로 인해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해당 정책이 적용될 경우 최소 4만 달러 이상의 차량의 판매만 가능해 인도 시장에서의 대중적인 확산이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BNP 파리바는 테슬라가 3만 달러 이하 모델을 출시하지 않는 한 현지 생산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발언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이 요구한 제출 기한에 맞춰 연기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장 초반 주가가 20% 급등했습니다. 감사법인 BDO는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 회계 기준에 부합하며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2025 회계연도 1, 2분기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나스닥 상장 요건을 모두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내부 회계 통제상의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됐으며 IT 시스템의 문제, 수작업 분계 입력 부조, 직원 직무 분리 통제 미흡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슈바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감사 인력 확충 및 IT 시스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슈바컴은 법정 리스크, 신용 등급 하락, 평판 리스크 등의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슈퍼마이크로의 엔비디아 GPU 기반 서버 판매가 성장했지만 힌덴버거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 그리고 연간 보고서 지연, 간사법인 사임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주가가 연간 48%나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간밤에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차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오늘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AI 성장 방향성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간밤에 있었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관세라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 여전히 미국 시장 안에서는 유효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 상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0.26% 올라왔고 S&P 500이 0.01% 상승, 반면에 다우는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이 수급 경계 심리가 부각이 됐던 게 이 최근의 뉴욕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와 줬는데 이 조정 장세 진입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우선 3대 지수의 흐름들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크게 정체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특히나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세가 좀 더 연속성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됐던 부분들은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 우려감들 여기 더해서는 뭐 최근에 다시 재차 부각된 뭐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장 초반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가 한 1%대 정도 한 급등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이후에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 약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보여졌지만 이게 뭐 사거래일 만에 반등세다라고 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도 엔비디아 관련 실적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점은 다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지금 3월까지 좀 유예됐던 캐나다, 멕시코의 추가 관세 25%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제 코멘트가 좀 있었고요. 여기 더해서는 유럽에 대해서 26일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6일 돼 있죠. 26일에 유럽에 대해서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공개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단기 수급의 정체 영향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소비 지표가 좀 크게 좀 둔화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재차 좀 부각됐던 부분들, 여기선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의 수급 정체로 좀 이어졌고,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영향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관세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제한된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면 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특히나 뭐 10년물 국채의 경우에는 연중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증시가 좀 반등 효과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이죠. 이 부분은 최근에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해당된 선호 자산이 금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특히나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이 국채 금리에 어떤 수급의 어떤 제한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가 좀 된다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영향들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이 관세라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연기한 상태고요. EU에 대한 관세는 25%로 지금 확증을 지었고 자세한 거는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 요인이었던 엔비디아 실적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컨셉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가지고 나왔고 블랙엘에 대한 수요도 탄탄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세부 데이터 오늘 뭐 실적 관련 결과치는 뭐 4분기 호실적은 일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컨센서스였던 뭐 380억 달러에 해당되는 매출액, 그리고 EPS가 0.85 대비 좀 상향을 했죠. 특히나 매출액 부분이 393억 3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다는 점, 이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큰 폭이 아니었나라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 EPS가 0.85에서 한 0.89 달러로 소폭 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매출 총액이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에서 4분기로 좀 넘어오는 그런 구간에 매출 총이익 부분이 감소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일회성 요인들을 좀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부 좀 영향은 좀 있겠거니 좀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EPS가 뭐 큰 폭에 좀 상회했던 부분들이 좀 아니었다는 점. 다만 소폭 상회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다 좀 볼 수 있겠고, 가이던스가 지금 월가 예측 폭이 1분기가 한 417억 달러를 좀 제시했었는데 사측 기조 430억 달러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는 보수적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기조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시간에서 현재 2%밖에 상승폭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기대감이 쇠퇴됐다기보다는 관세 리스크라는 어떤 이런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또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들이 딥시크 출시 이후에 뭐 보수적인 어떤 투자가 좀 이어질 것이다.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어떤 일부 행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이 지금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AI 전략이라든가 올해 대체적인 어떤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규모라든가 블랙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된 일부 데이터들 보면 역시나 뭐 블랙일에 관련된 수요는 막강하다라는 점을 좀 코멘트로 좀 작용했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는 블랙일의 양산 규모가 얼마만큼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확대 부분에 맞춰서 여기에 관련된 칩의 유입량이라든가 공급 수요량들이 얼마만큼 좀 증가될 수 있는지, 다만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중국에서도 저비용 모델에 대한 H20 칩에 관련된 구매량들을 좀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당되는 저사양 칩에 관련된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조정은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블랙인의 양산 지연은 얼마만큼 해소가 됐는지, 또는 루빈의 출시 일정들을 좀 원하는 대로 잘 지킬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간밤에 지금 1시간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정말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컨센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정규장 안에서는 3% 대비 정도 이렇게 오름폭을 보여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4%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관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블랙일과 관련된 코멘트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일에 대한 수요는 놀랍고 양산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 밝힌 상태고요. 1분기 매출은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찍히는 숫자 한 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지만 AI 거품론은 네. 최근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임차해 오던 데이터 센터 2건을 취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AI가 거품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품론을 어느 정도 좀 무마시켜줄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했던 게 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방향성 관점에서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관련된 확장기죠. 특히나 연간 가이던스를 아직 체크하지 못했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도는 그런 내용들은, 특히나 뭐 4분기 데이터가 380억 달러인데 지금 한 430억 달러를 1분기 매출로 좀 제시했다는 것은 그 폭의 증가 요인들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투자와 목표 주가가 좀 더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과장된 어떤 표현들보다는 해당되는 어떤 성장 기조 요인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하나 있었죠. 뭐 데이터 센터 2곳에 대한 임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 부분 때문에 보수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어떤 계획의 수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되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해당된 데이터, 특히나 뭐 TD코인의 1차 보고서 말고 2차 보고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을 때 여기서도 뭐 공식화된 내용들은 없지만 추측상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임차 계약 해제가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뭐 전력 공급에 관련된 지연 이슈, 시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공식화 좀 되고 있고,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멘트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좀 발표했던 2025년도에 대한 연간 캐펙스 투자 규모를 약 800억 달러를 좀 제시했고, 이 부분은 현상대로 투자 계획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좀 내놨기 때문에 이 기조가 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그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엔비디아가 이번 가이던스를 좀 상향해서 좀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좀 예측했고 일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저는 뭐 일회성의 요인으로 좀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관한데 뭐 AI 거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도 좀 있겠지만, 현재는 시장의 어떤 거품론이라든가 뭐 보수적인 투자 기조들보다는 관세 리스크가 빅테크 기업들의 수급을 좀 더 영향을 좀 미치는 어떤 관점에서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조정들은 장기적 관점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관련된 과도한 하락은 오히려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임차 계약 2건이 취소된 건 전력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일회성 요인으로 좀 반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캐펙스 규모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더 올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0.46% 정도 올라가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23% 정도 올라가면서 그래도 좋은 기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 M7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잘 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갔지만 반면에 지금 울상인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급감을 했지 오히려 유럽 시장 안에서는 전기차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 달 만에 시총이 1조 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실적 피크아웃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런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의 주가로 좀 돌아갔다라고 좀 평가 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2025년도에 관련된 전기차 공급량은 상향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1월 데이터에서 이제 훼손이 된 거죠. 아직 뭐 공식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가 좀 발표했던 데이터에 의해서 좀 보면 앵커님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1월의 유럽 자동차 판매량들은 한 37%가량이 좀 증가가 됐는데 테슬라가 이 신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인도량과 등록되는 어떤 차량의 어떤 이 갭은 좀 있을 거예요. 다만 전반적인 어떤 판매량과 좀 연동된 등록 대수를 좀 감안했을 때 감소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고 다만 좀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들이 영국에서 비아디가 이 테슬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점유율 1위에 좀 올라갔다는 것이죠. 1월 달에.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전반적인 어떤 판매량이 감소됐던 원인들 플러스 중국이 사실 뭐 유럽에 추가 관세에 관련된 어떤 전기차에 관련된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위협의 좀 요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뭐 미국 안에서도 극단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독일의 어떤 극우 정당을 좀 지지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유럽 전역에 좀 반감이 좀 될 수 있어요. 과거 이제 나치에 관련된 어떤 공포 심리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테슬라 정세를 좀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도 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단순하게 어떤 판매량이 좀 감소했던 가장 큰 원인은 신차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판매량에 관련된 가격이 낙폭이 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저가 구형의 어떤 모델을 미리 좀 많이 등록을 좀 할까라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모델 Y의 어떤 신차가 3월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모델 2인 저가형 전기차 모델은 올해 상반기 출시 계획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대기 수요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1월 정도는 약간의 실적 피크는 좀 있었지만 신차 출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공급량들이 확정될 수 있는 기조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도 해서는 뭐 6월에 FSD 같은데 뭐 자율주행 관련된 유로 서비스 로보택시 관련된 어떤 상용화 전략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구간들이라면 충분히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한 5거래 연속에 관련된 과도한 하락 부분들은 저는 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 Y의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주력 차종이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전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이 양산 계획들이 다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일부 뭐 디자인만 좀 바뀐 것이 아니라 차가 뭐 새롭게 좀 출시가 좀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3월에 본격적인 어떤 출시 계획들이 좀 더 본격화 좀 된다면 판매량들은 좀 일시적인 정체 이후에 회복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에는 본격적인 로봇 택시가 이제 길에서 보일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점적으로 해서 시작할 예정인데 이때 과연 얼마나 잘 운행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하나의 매수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끝났고 중요한 이벤트들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네. 바로 이틀 뒤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PC가 현지 시간으로는 28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한 29일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PC 발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압력 부분에서는 뭐 유럽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현실화 관점에서 좀 충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1월 CPI 그리고 PPI 지표에서 이 부분이 시장의 전망치를 좀 웃돌았던 내용들. 그래서 상반기까지 금리의 어떤 인하 가능성들은 사실상 좀 물거품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지표가 좀 상향했던 부분들. 다만 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매 판매 지표도 부진했었고요.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뭐 확인됐던 소비 심리도 크게 좀 위축됐던 부분들.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5년치 뭐 5년 안에 뭐 최고치를 좀 경신했던 부분들. 전반적인 상황들이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 기조라는 것이죠. 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서 소비는 그래도 좀 견조했었는데 소비가 크게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 더해서는 최근에 뭐 국제금리에 관련된 변동폭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 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사실 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는 지금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또 무작정 동결시킬 수밖에 없고 내려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됐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정책 기조들 보면 오히려 금리 정책이 사실 뭐 하반기 기점에서는 너무 빨리 내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을 정도로 경기의 어떤 이 둔화 시그널에 관련된 민감한 연준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좀 비슷한 양상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한 목표 노력치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좀 더 크게 위축되는 시그널들이 본격화되거나 뭐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금리 동결을 좀 다소 좀 매파적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완화 스탠스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PC 지표의 전망치가 전월 대비 한 0.3% 정도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기존 뭐 CPI보다는 그래도 인상폭은 좀 더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발표됐던 뭐 PPI 지표에서 의료비, 항공료 부분에서에 대한 물가 지표가 좀 소폭 하회에 있어요. 이 부분은 PC 구성 지표에 좀 영향을 좀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힌트가 된다면 뭐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컨센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완화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수치 자체는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이다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74%, 이더리움은 6.91%,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은 4% 가까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지지선을 이탈하며 82,000달러에서 반등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 중이며 RSI 과매도 신호를 보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4시간 차트에서도 하락 추세가 뚜렷하나 RSI가 여전히 과매도 상태를 유지해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감소하며 롱 포지션 청산이 진행 중인데요. 강한 상승 전환을 위해선 92,000달러 재돌파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2,40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 중이나 하방 환영이 너무나 강합니다. 최근 4,000달러 저항선 돌파 실패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주요 지지선이 연이어 무너졌는데요. RSI가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만약 2,4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면 2,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롱 포지션 청산이 증가해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죠. 다만 2,800달러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변동성 완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리플입니다. XRP가 최근 하락 후 일부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2.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XRP가 8에서 1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역시 시사하고 있죠. 리플은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기관급 디파이 솔루션, 다목적 토큰,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EVM 사이드체인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SEC 소송 철회와 XRP ETF 승인 가능성도 시장 기대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2.07달러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상승세 지속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1.6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와 지금 주요 알트코인들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6.74% 낙폭이 아주 거셉니다. 솔라나가 13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하루 만에 3% 하락했습니다. 130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5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전송량도 3개월 만에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롱, 숏 비율 균형과 펀딩비 상승으로 단기 낙관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30달러 지지선이 유지될지 여부가 향후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도지코인도 살펴보시죠. 도지코인은 4.46%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고래들이 3억 1,200만 개 도지를 매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해당 물량은 코인베이스로 이동했으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 악화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활성 주소 수는 95% 급감했고 도지 가격은 0.2060달러로 주간 19%, 월간 36% 하락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거시경제 불안이 도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부 장기 보유자들은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매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는 5.12% 하락하면서 947원 수준이고요. 체인링크는 0.72%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3.25%, 3%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발란체는 1.5% 내림폭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이 3.43%, 스텔라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죠. 시바이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고래 지갑 순유입이 증가하면서 장기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0에서 23일 동안 4,437억 8천만 시바이누가 유입됐으며 이는 주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되고 있는데요. 2021년 200만%가 넘게 상승했었던 시바이누가 당시 상승폭 절반만 재현해도 0.165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상승은 낮은 확률입니다. 다만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과 유동성 증가, 강력한 커뮤니티가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친가상자산 행보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으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 바이비트 해킹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밈코인 급등락 속에서 주변 인사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며 투자자 손실도 커진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책 현실화 시점이 불확실해 시장 불안 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매수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9만 5천 달러가 주요 지지선, 10만 달러 돌파 여부가 핵심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이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국가적 채택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얀스리 CEO 샘슨 모어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국가와 기관이 이를 비축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이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나카모토는 당시 비트코인을 중개 금융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전자현금 시스템으로 설계했으나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심지어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비트코인을 금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퀀텀 이코노믹스 창립자 매티 그린스퍼는 나카모토가 국가적 채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원래 버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플이 급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B 크립토에 따르면 강제 청산된 롱 포지션, 매수 압력 감소, 그리고 바이낸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XRP는 최대 50%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2달러 지지선 이탈 시 1.7달러, 최악의 경우 1.1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현재 XRP는 10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상 이는 일시적인 지지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리플은 XRP-R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관급 디파이, 덱스, 그리고 RWA 토큰화,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EVM 사이드체인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XRP ETF 승인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포르투갈과 브라질 송금업체 MOU 체결로 금융기관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XRP 네트워크 성장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XRP의 기관 채택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XRP를 국가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옥시덴탈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워렌 버핏에게 선택을 받은 기업,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이 이 에너지 섹터에서 옥시덴탈과 쉐브론은 항상 가지고 있던 종목으로 꼽혀지곤 했습니다. 근데 작년을 살펴봤을 때는 이 쉐브론의 주식은 74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 반면에 옥시덴탈에 대한 주식은 2046만 이익을 또 추가 매수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옥시덴탈에 대한 투자는 2019년 9월 달에 시작이 됐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무려 4.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옥시덴탈 지분을 28% 조금 더 웃도는 만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또 강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67.6억 달러였고요. 영업이익은 5.7억 달러입니다. 일단 YOY와 QOQ를 비교했을 때 YOY 대비해서도 부진한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QOQ에 대해서도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가 거의 60%, QOQ가 거의 60%가 조금 더 넘어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 쪽에서는 8.4% 올라오면서 YOY 대비했을 때, 컨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아주 소폭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복구 비용을 일회성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핵심 사업부의 매출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만이 보유한 이 세 가지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90%, 생산의 83%가 미국 내에서 모두 다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외에 있는 의존도가 굉장히 낮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자국 에너지 강화 정책과 매우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원유 시출할 때 그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했을 때 원유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그 대응력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매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가스 부분이 75에서 8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화학 제품 부분입니다. 이 버핏의 투자 확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일과 가스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 있어서 수익 비중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역외에 있는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자면 엑슨모빌은 수익의 70%가 러시아나 중동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책과는 행보가 잘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쉐브론도 수익의 6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 자립 정책과 가장 부합하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미 취임식 때부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 규제라던가 절차 규제에 있어서 당연히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책 수의 1등주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4분기 생산량을 살펴봤을 때 국제 생산을 YOY 대비했을 때 한 3.1%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생산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23%나 급증을 하게 되면서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성장세를 가파르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의 원유 대부분은 셰일 오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도 셰일 오일입니다. 그래서 옥시덴탈의 원유 생산은 대부분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또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은 58%에서 63%가 이 퍼미안 분지라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퍼미안 분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아나다코를 38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됐고요. 또 2023년 12월에는 크라운락을 12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 가지고 온 게 퍼미안 분지인데요. 이쪽에서 셰일 오일이 발생을 하는데 생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퍼미안 분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2.25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우디나 기타 지역의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3에서 5달러, 최고는 지금 퍼미안 분지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낮을 수가 있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오랫동안 생산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 절차가 필요하지가 않고 또한 운반 비용까지 함께 절감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적인 퍼미안 분지 관련된 인수로 인해서 이 지배력을 훨씬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생산 원유의 대부분이 셰일 오일이어서 손익 분기점 자체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경쟁사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적응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